여군 중위에게 열등감을 느낀 대위 중대장이 그녀를 산 절벽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매달면서 가혹행위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이자 사성장군과 투스타, 원스타 삼촌들이 부대를 찾아와 부패한 군부대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지상작전 사령부. 그 예하 부대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창끝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강원도 화천의 주둔한 제7공수특전여단 통칭 천마부대였다.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을 작전지역으로 삼는 그들에게 훈련은 일상이었고 실전은 호흡과도 같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화천의 겨울 칼바람과 한여름 찜통더위는 특전 용사들의 강철 같은 의지를 담금질하는 용광로였다. 그 지옥도 같은 훈련장의 한복판에서 중위 한서리는 겨울 새벽에 피어난 서리꽃처럼 위태롭고도 눈부시게 빛났다. 창백하리 많지 흰 피부와 가늘고 긴 목선, 굳게 담은 붉은 입술은 그녀가 군복이 아닌 드레스를 입어야 할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친 자는 누구도 감히 그런 섣부른 판단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짙은 갈색 눈동자에는 태백 산맥의 정기라도 담긴 듯 고요하면서도 매서운 빛이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작전 상황에서 예리하게 벼려진 흑요석 비수처럼 번뜩였다. 최종 목표 능선 너머 11시 방향적 지휘 벙커. 거리 1200. 고저차 550. 바람 동풍 초속 2m. 저격조 사격 준비. 대대 전술 훈련의 마지막 단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대암산 중턱의 능선에서 대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고 흘러나왔다. 길리슈트로 온몸을 위장한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한서리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K-14 저격 소총의 스코프를 들여다봤다. 스코프 안으로 1.2km 떨어진 가상의 적 벙커 총안구가 아지랑이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리였다. 그녀의 옆에서 부사수인 박 중사가 숨죽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위님, 거리와 바람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접근. 소음이 곧 죽음이다. 한서리는 짧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온몸의 감각이 오직 방아쇠에 걸린 검지 끝으로만 집중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목표물만이 존재했다. 펑으.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는 둔탁한 총성과 함께 그녀의 어깨가 강하게 뒤로 밀렸다. 총알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을 갈랐고 잠시 후 1.2km 전방에서 작은 섬광이 번쩍였다. 정확한 명중이었다. 무전기 너머로 대대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명중. 명중이다. 저격조가 적 지휘부를 무력화했다. 전 병력 목표를 향해 진격하라. 한서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놀이쇠를 당겨 뜨거운 탄피를 배출했다. 그녀에게 저격은 재능이 아닌 수만 번의 격발로 몸에 새긴 생존 기술이었다. 임관 후 특수전학교에서부터 그녀는 얼음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남군들을 압도하는 체력 컴퓨터보다 정확한 독도법, 모든 화기를 제 몸처럼 다루는 능력과 특공무술까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전투병기였다. 천마부대 예하 독수리대대 7중대 부중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중대원들은 처음엔 그녀를 그저 얼굴 예쁜 여군 장교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첫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오만한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의 선두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말없이 들어주며 해결해주는 그녀의 리더십은 7중대를 여단 최강의 중대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의 완벽함을 병적으로 시기하고 증오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칠중대의 중대장 대위 강태호였다. 강태호는 삼수 끝에 간신히 육사에 합격했고 임관 성적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의 군 생활은 언제나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전사에 지원한 것도 오직 특전사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초라한 경력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한설이는 존재 자체가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포악한 언행과 권위적인 태도로 중대원들을 짓눌렀고 그 칼날은 언제나 한설이를 향해 있었다. 야, 한설이. 너 씨발 또 나댔냐? 내가 무슨 바실리 자이체프야? 게 집년이 총군형 좀 쑤신다고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훈련 복귀 후 중대장실에서 강태호는 노골적으로 한설이를 깎아내렸다. 그의 입에서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악담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한설이는 묵묵히 자신의 소총을 정비하며 대꾸했다. 송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뭘 시정할 건데? 내년 그 잘난 척하는 재수 없는 눈깔부터 확 파버리기 전에 똑바로 말 안 해. 여기가 내년 화보 찍는 스튜디오야? 강태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커졌지만 한설이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강태호는 그저 시끄럽게 지저대는 광견병 걸린 개와 같았다. 무시가 상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침착한 태도는 강태호의 열등감에 더욱 불을 질렀다. 그는 한서아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쌍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내가 반드시 내년 군 생활 개족 같게 만들어서 내 발로 기어나가게 해줄 테니까. 강태호는 속으로 증오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한서아의 완벽함에 오물을 끼얹고 그녀를 철저하게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싶었다. 그날 밤 모든 일과를 마친 한설이는 생활관 옥상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였다. 통신보안. 한중희입니다. 그래, 우리 딸. 목소리가 씩씩하네. 훈련은 힘들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한민국 전체를 호령하는 듯한 위엄과 딸을 향한 따스함이 공존하는 중후한 목소리에 한설이의 얼음 같던 표정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보고 싶습니다, 아빠. 근데 아빠야말로 괜찮으세요? 요즘 국방개혁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허허, 이 애비 걱정은. 나라 지키는 군인이 그 정도 일로 힘들다 하면 쓰나. 내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사령관 포스타 사성 장군 대장 한진혁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병력의 8화를 지휘하며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는 국군 서열 2위의 막강한 권력자. 그가 바로 한설이의 아버지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빠 딸이 누군데요? 걱정 마시고 건강만 잘 챙기십시오. 끊겠습니다. 통신보안. 짧은 통화를 마친 한설이는 다시 냉철한 특전사 장교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군 생활의 무기가 아닌 족쇄가 될 것이라 믿었다.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군인의 길을 걷고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자 군 철학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고고한 신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궁창 속의 아기가 그녀의 등 뒤에서 비수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한설이를 호출했다. 그의 눈은 음흉한 계략으로 뱀처럼 번들거렸다. 한중희. 자네의 뛰어난 산악 전투 능력을 높이 사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려고 한다. 하명하십시오. 곧 있을 지작사 지상작전 사령부 연례 전술훈련에 앞서 우리가 맡은 섹터의 작전 지역을 정밀 사전 답사해야겠다.
특히 대암산 DMZ 인근 비법정 탐방로 일대가 취약 지점으로 예상되는데 보안 유지가 생명이니 자네와 나는 단둘이서 극비리에 다녀와야겠어. 대암산. 해발 1300m가 넘는 험산이자 민간인 통제구역 너머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있는 최전방. 그곳에서도 등산로가 아예 없는 미개척 지역은 특전사 베테랑들도 단독 행동을 꺼리는 죽음의 땅이었다. 그런 곳을 중대장과 단둘이서 정찰을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명령이었다. 한설이의 감각이 날카로운 경고 신호를 보냈다. 강태호의 저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였지만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한설이는 짧게 대답하고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경계심이 서리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음습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곧 한서아를 집어삼킬 거대한 아가리였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대암산 입구 민간인 통제선 초소 앞에서 한설이와 강태호는 단독 분장을 꾸리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산은 거대한 맹수처럼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음산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산행이 시작되자마자 강태호의 비열한 본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야, 한설이. 보폭 맞추라고 씨발아. 무게집년 아니랄까봐 발정난 암캐처럼 엉덩이만 살랑거리면서 굼뜨게 움직이니까 대열이 다 흐트러지잖아. 선두에 선 강태호는 뒤따르는 한서아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한서아는 이미 30kg에 육박하는 완전 군장 무게에 맞춰 보폭과 호흡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다. 송구합니다.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한서아는 감정을 지운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런 저급한 도발에 힘을 빼고 싶지 않았다. 오직 임무 완수와 안전한 복귀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는 그녀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일부러 등산로를 벗어나 날카로운 바위와 덩굴이 얽힌 험한 길만 골라 나아갔다. 발목이 꺾일 듯한 너덜지대와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급경사를 헤치며 그는 한서아가 지쳐 쓰러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한서아는 군말 없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짐승 같은 체력으로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안정적이었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오랜 산악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자신만 땀을 비오듯 쏟으며 헐떡이는 모습과 달리 한서아는 뽀송한 얼굴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을 보자 강태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열등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이 쌍년이 일부러 나 엿 먹이려고 힘든 척도 안 하는 거 봐라. 아주 갖고 노는구먼. 그의 입에서 나직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서아를 쏘아붙였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앞에서 족빠지게 길 터주는데 뒤에서 아주 편안하게 산책 나오셨어? 아닙니다.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어? 내년 그 싸가지 없는 눈깔에 다 쓰여 있는데. 강태호 저 병신 새끼 혼자 똥꼬쇼 하고 있네. 딱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게 같은 년아. 강태호는 한서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입에서 튀는 침과 함께 역겨운 입냄새가 한서아의 코를 찔렀다. 대위님, 여긴 작전 지역입니다.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서아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 놈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모욕당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 강태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작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중대장이고 내년은 부중대장이야. 내가 여기서 내년을 쏴 죽이고 대북 지뢰에 당했다고 보고해도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알아들어, 이 좆도 모르는 년아. 그는 이성을 잃고 한서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한서아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급자에게 차마 위해를 가할 수는 없었지만 인내심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신다면 복귀 후 지휘 계통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하, 미친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지. 윗대가리한테 꼬리 쳐서 꼰지르는 계집년들 수법. 근데 어쩌나? 여긴 아무도 없는 산속인데.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내년이 믿는 윗대가리가 헬기라도 타고 와서 구해준대. 강태호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아의 아버지가 지상작전 사령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들은 마침내 등산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출입 금지. 지뢰 위험이라는 붉은색 경고판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강태호는 망설임 없이 철조망을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로 간다. 여기가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위님, 여긴 민통선 북방 미확인 지뢰지대입니다. 당장 복귀해야 합니다. 지뢰? 특전사가 그딴 거 무서워해서 쓰나. 그리고 넌 인간 병기라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피하는 거 아니야? 강태호는 비웃으며 한서아의 경고를 묵살했다. 한서아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의 미세한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은 험악해졌다. 마침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수직 암벽이 나타났다. 용화장성이라 불리는 설악산의 공룡 능선보다도 험하다는 죽음의 능선이었다. 자, 여기가 오늘의 최종 목적지다. 강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뒤틀린 희열이 가득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한서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뭘 하긴. 훈련해야지.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산악 침투 능력, 내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강태호는 군장에서 굵은 자의를 꺼내 보였다. 내년 대한민국 1% 특전사라며. 그럼 거꾸로 매달려서도 버틸 수 있어야 진짜 특전사 아니겠어? 안 그래?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악마의 그것과 같았다. 한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의 미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쳤습니까?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한서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강태호를 상급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적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살인? 어허, 한중이. 말이 심하네. 이건 어디까지나 중대장이 아끼는 부하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특별 훈련일 뿐이야. 자, 얌전히 발목 내놔. 내가 친히 묶어줄 테니. 강태호는 실실 쪼개며 자의를 들고 한서아에게 다가왔다. 한서아는 뒷걸음질 치며 허리춤에 대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상급자고 뭐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하, 2년이 돌았나. 감히 중대장한테 칼을 뽑아? 이거야말로 하극상 현행범이네. 내년 오늘 아주 군복 제대로 벗겨주마. 강태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서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호가 휘두르는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비틀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수도를 꽂아 넣었다. 컥! 강태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서아는 순식간에 그의 위에 올라타 목에 대검을 겨누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멈춘다면 저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한서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속에 울렸다. 하지만 강태호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번뜩이며 악을 썼다. 시발 인연이 감히 중대장을 쳤겠다. 너는 이제 끝났어. 하극상 현행범으로 내가 내년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그 순간 한서아는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여기서 강태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산해서 보고하면 하극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컸다. 아무도 없는 산속,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교활한 강태호는 분명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자신의 군 철학,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아주 짧은 망설임이 비극을 불렀다. 강태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한서아의 얼굴에 분사했다. 악! 지독한 고통과 함께 한서아의 시야가 가려지고 호흡이 막혔다. 강태호는 그 틈을 타 전세를 뒤집었다. 그는 한서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돌멩이에 내리찍고 그녀의 몸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저항할 힘을 잃은 한서아를 향해 그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이 씨발년아.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강태호는 정신을 잃어가는 한서아의 두 발목을 자일로 단단히 올감했다. 그는 자신이 특전사에 와서 처음 배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이중팔자 매듭으로 묶었다. 그리고 그는 자일의 반대쪽 끝을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굵은 소나무에 여러 번 감아 고정시켰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축 늘어진 한서아를 질질 끌고 절벽 끝으로 향했다. 잘 가라 한설이. 다음 생에는 그냥 얌전히 다리나 벌리는 계집년으로 태어나라. 강태호는 마지막 조롱을 뱉으며 한서아의 몸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아! 한서아는 까마득한 허공으로 내던져지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발목에 묶인 자일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의 몸은 절벽 중턱에 거꾸로 매달렸다.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며 세상이 온통 붉게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뾰족한 바위들이 입을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호는 절벽 위에서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아주 볼만하네. 내년이 그렇게 잘났으면 그 상태로 버텨보시지. 특전사 정신으로 버텨보라고 이게 같은 년아. 그는 실컷 비웃음을 퍼붓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다. 깊은 산속 거대한 절벽에 한서아는 홀로 남겨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온몸을 감싸오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쏠린 피 때문에 머리는 터질 것 같았고 발목은 자일에 쓸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대로 끝인가? 군인이 되겠다고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한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물이었다.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상체를 들어올리려 했다. 복근과 등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겨우 상체를 들어올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가 묶은 매듭은 너무나 단단하게 조여져 있어 풀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각이 무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죽음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때 문득 군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서바이벌 나이프가 생각났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칼을 꺼내든 그녀는 자의를 향해 팔을 뻗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칼날은 번번이 빗나갔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팔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제발 한 번만 더.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설이 중위님. 환청인가. 절벽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해져가는 시야를 들어올리자 절벽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거기 누구? 저 최지훈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최지훈 중위. 그녀의 임관 동기이자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다. 평소 과묵하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한서아가 내심 신뢰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최중위 어떻게 여길? 강태호 대위님이 두 분이서 극비 정찰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몰래 뒤따라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최지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신속하게 자신의 자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개인 산악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강태호의 평소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한서아와 단둘이 위험지역으로 정찰을 간다는 말을 듣고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몰래 따라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최지우는 능숙하게 하강 준비를 마치고 절벽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한서아의 곁에 다가가 먼저 그녀의 몸을 자신의 안전벨트에 고정시켜 추락을 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에 묶인 자의를 잘라냈다. 마침내 속박에서 풀려난 한서아의 몸이 축 늘어지며 최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한중희님, 정신 차리십시오. 최지훈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군용 스마트워치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울렸다. 그것은 위급 상황 시 단 한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와 생체 신호를 전송하는 비상 버튼이었다. 수신자는 단 한 명, 아빠로 저장된 번호였다. 그 신호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의 거대한 스크린 한복판에 대한민국 전군을 뒤흔들 붉은 경고등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 사령부 지작사 비의일 지휘통제실. 한반도 유사시 육군의 모든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이곳은 국가 안보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었다. 축구장만 한 거대한 공간, 그 전면을 가득 메운 초대형 비디오 월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24시간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엘리트 참모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키보드 소리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쉴 새 없이 울렸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휘석의 가장 높은 곳,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한진혁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CPX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정상의 계급장은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치열하고 명예로웠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읍 삐읍 삐읍.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비디오 월의 중앙 모든 작전 상황도를 밀어내고 하나의 붉은 점이 섬광처럼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작사령관 직계 가족에게만 지급된 비상신호기, 코드명 페가수스가 발신하는 최상위 등급의 조난 신호였다.
보고하라. 한진혁 대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를 울렸다. 상황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페가수스 신호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화천군 대암산 민통선 북방 미확인 지뢰지대. 생체 신호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의식소실 직전입니다. 그 순간 한진혁의 세상이 멈췄다. 페가수스의 유일한 보유자는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70 수특전 여단에서 복무 중인 한설이 중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대북교전, 지뢰 폭발, 실족. 하지만 이내 그의 사고는 분노로 전환되었다. 왜 그의 딸이 작전 지역도 아닌 죽음의 땅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가? 전군 훈련 상황 즉시 중지. 한진혁의 포효와 함께 지휘 통제실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그는 지휘석을 박차고 내려와 상황실장에게 명령했다. 의무사령부에 즉시 연락,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장 포함한 최고의 의료팀을 꾸려 수리온 의무후송 헬기에 탑승시켜 5분 내로 이륙시킨다. 제2전투항공여단의 명령, 아파치 가디언 2기 어모하에 최정예 항공구조팀을 현장으로 급파하라. 내 딸의 몸에 흙 한 톨이라도 더 묻히는 놈은 군복 벗을 각오해라. 그의 분노는 단순한 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 전력을 총지휘하는 사성무신의 경노였다. 그의 명령 하나하나에 대한민국 군의 최정예 자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70 수특전 여단장에게 직통으로 연결해라. 지금 당장.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치려단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충성. 사령관님, 치려단장입니다. 자네 부대 소속 한설이 중위가 현재 대암산에서 조난당했다. 위치는 자네도 보고 있겠지. 예.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즉시 수색대를. 필요 없다. 한진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시간부로 치려단 전 부대원의 모든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그리고 자네 부대 7중대장 대위 강태호. 그놈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즉시 파악해서 내게 보고해. 내가 1시간 안에 그곳으로 가겠다. 내 눈앞에서 직접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도록. 전화를 끄는 한진혁은 곧장 헬기 경납고로 향했다. 지작사령관 전용 지휘통 헬기 KA-1의 로터가 이미 격렬하게 돌며 그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헬기에 오르며 그는 육군 참모 총장과 육군 수사단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총장님, 제게 전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군의 뿌리를 뒤흔들 역적을 찾아냈습니다. 단장, 최정예 특임 수사팀을 소집해서 치려단으로 와라. 오늘 피비린내 나는 청소가 시작될 거다. 헬기는 굉음과 함께 용인의 지작사령부를 떠나 분노의 화신을 싣고 피의 심판이 예고된 땅 화천을 향해 날아갔다. 한편 치려단으로 복귀한 강태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만족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한설이가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실족사했으며 자신이 필사적으로 구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그저 한설이의 실종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신의 목을 향해 신의 창끝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때였다.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지옥의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본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여단 연병장 상공에 지작사령관을 상징하는 별 넷이 선명하게 그려진 지휘통 헬기와
그 양옆을 호위하는 2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지면을 울리며 하강하고 있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상작전 사령관의 강림은 치려단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연병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한진혁 대장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다. 분노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 강철처럼 굳게 담은 입술,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반경 수십 미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단장과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한진혁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여단 본부 건물을 향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내린 육군수사단 소속 특임수사대원들이 M사 소총을 든 채 일사불란하게 연병장 주변을 통제했다. 마치 적진에 침투한 최정예 특수부대 같았다. 칠중대장 대위 강태호. 지금 어디 있나? 한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의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었다. 중대장실에 있습니다. 여단 작전 참모가 겁에 질려 대답했다. 한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곧장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에게 죽음을 고하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 시각 강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지작사령관이 직접 행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설마 한설이 그년 때문에? 아니야, 일개 중이 하나 실종됐다고 포스타가 직접 움직일 리가 없어.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그의 온몸을 뱀처럼 휘감고 있었다. 쾅! 중대장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문을 걷어찬 것은 한진혁이 아니었다. 그를 수행한 거구의 헌병 장교였다. 그리고 문틈으로 지옥의 염라대왕 같은 모습을 한 한진혁이 들어섰다. 강태호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내 놈이 강태호 대위인가? 한진혁은 책상 너머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물었다. 예, 맞습니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입 닥쳐라. 한진혁의 서늘한 한마디에 강태호의 목소리가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한설이 중위에게 무슨 짓을 했나? 본 대로 들은 대로 내 놈이 저지른 그대로 고해라. 거짓 한 글자라도 섞이는 순간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테니. 강태호는 공포에 질려 정신이 혼미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본물 터뜨리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고였습니다. 한 중위가 평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하게 위험한 코스로 정찰을 강행했고 제가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때였다. 한진혁의 군용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따님, 응급수술 무사히 마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으나 두부 외상 및 다발성 타박상, 저체온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특히 발목의 자상과 교사르는 메시지를 확인한 한진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교살은 밧줄로 목을 조른 흔적. 그의 딸이 절벽에서 떨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음이 명백해졌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의 목에. 한진혁이 나직하게 은조렸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지훈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자일과 산산조각 난 한서아의 헬멧이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최지훈은 강태호를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며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한서아를 폭행하고 강제로 발목을 묶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순간까지. 그의 증언은 논리정연했고 그의 손에 들린 증거물들은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특히 헬멧의 파손 부위는 단순 추락이 아닌 둔기로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거짓말. 저놈이 한설이 그년이랑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강태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한진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한진혁은 천천히 강태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군복 가슴팍에 달린 특전사 휘장과 대위 계급장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는 이 군복도 이 계급장도 사치다. 찌그. 금속 휘장과 계급장이 실밥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무자비하게 뜯겨져 나갔다. 아, 안 돼. 내 군 생활. 내 명예. 강태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한진혁의 분노에 찬 선고에 묻혀버렸다. 명예. 내 놈 주둥이에서 감히 명예라는 단어를 짓거리지 마라. 내 놈은 군인의 명예에 똥칠을 한 역적이다. 한진혁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지시겨버렸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는 육군수사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자를 체포해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군법 조항을 다 적용시켜. 상관 살해 미수, 부하 가혹 행위, 직무유기, 전투 중 명령 불복종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법정 최고형을 받게 만들어. 평생 군 교도소에서 썩게 만들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고통받게 만들어. 받들겠습니다. 수사단장의 경례와 함께 특임 수사대원들이 달려들어 강태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는 끌려가면서까지 억울합니다. 사령관님, 을 외쳤지만 그의 애처로운 절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호가 끌려나간 중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한진혁 대장의 분노는 단순히 강태호라는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썩은 사과가 열리게 만든 과수원, 즉 치려단 전체의 부패한 토양을 갈아엎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군대는 신성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다. 여단장은 지금 당장 직무를 정지하고 내 집무실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여단 참모 전원, 지금부터 지작사 감찰실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한진혁의 명령은 여단장과 참모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지상작전 사령부 감찰실, 법무실, 인사참모부에서 차출된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치려단 특별합동감사단이 부대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진혁으로부터 성역 없는 감사를 특명받은 저승사자들이었다. 감사는 강태호가 속했던 7중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순식간에 대대 전체 그리고 여단 전체로 번져나갔다. 감사단의 칼날은 인정사정 없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의 모든 훈련 기록, 예산 집행 내역, 인사 서류, 보급품 관리 대장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강태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와 유사한 혹은 그보다 더한 부패의 고리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훈련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간부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식을 빼돌려 외부 식당에 팔아넘긴 보급관,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준 장교들,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감아준 지휘관들. 여단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강태호의 잦은 폭언과 비상식적인 지휘에 대한 병사들의 소원 수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 후배라는 이유로 번번이 그를 감싸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방관과 비호가 결국 강태호라는 괴물을 키워낸 것이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공포에 질려 침묵했던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설이 중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용기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감사단 사무실 앞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려는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길게 줄을 섰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강태우 외에도 수많은 간부들의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 성추행 사례들이 본물 터듯 쏟아져 나왔다. 천마부대라는 명예로운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회복한 한서아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접했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강태우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런 방식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군 철학을 흔들었다. 며칠 후 병문안을 온 아버지 한진혁 대장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 때문에 부대 전체가 너무 큰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한진혁 대장은 사과를 깎아주던 손을 멈추고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설이야, 이건 너 때문이 아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고통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패의 실체를 수면 위로 드러낸 기폭제가 되어준 것이다. 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군인 한설이로서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 말에 한진혁 대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인 아이인지 이 아비는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설이야, 때로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악을 상대할 수 없을 때도 있는 법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동료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싸우는 것이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아빠는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한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책임감과 자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시각 치료단장실. 한진혁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채 대기하던 여단장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감사단장인 대령이 그의 앞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가 저지른 직무유기와 비리 방조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지금 시각부로 보직 해임 및 구속 수사를 명합니다. 변명의 기회는 군사법정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몰락은 부패한 지휘 체계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감사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감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고 한진혁은 이것이 단순히 치려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군 전체에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인 적폐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한라인 수화기를 들었다. 장관님, 접니다. 한진혁입니다. 치려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전체에 만연한 악성 종양을 제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게 전군을 감사할 권한을 주십시오. 이 기회에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벌레들을 제 손으로 직접 박멸하겠습니다. 한서아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한 사성장군 한진혁의 신성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한진혁 대장의 보고를 받은 뒤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칠공수특전 여단에서 올라온 감사 중간 보고서는 그가 군 생활 수십 년간 마주했던 그 어떤 작전 보고서보다도 끔찍하고 참담했다. 그것은 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피고름 섞인 진단서였다. 이대로 덮는다면 군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괴멸할 것이 자명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의 긴급 재가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의 이름으로 특별명령이 하달되었다. 전군 특별감찰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은 육군대장 한진혁. 그에게는 군사법원과 기무사를 제외한 군내 모든 조직에 대한 제한 없는 감사권과 지휘권, 인사조치권이 부여되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이었다. 언론은 한진혁 대장의 서슬 퍼런 개혁 의지에 빗대어 이번 작전 아닌 작전에 강철 빗자루라는 별명을 붙였다. 대한민국 군의 모든 적폐를 쓸어버릴 철혈의 빗자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철 빗자루의 첫 번째 목표는 육군 인사사령부였다. 군의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이곳은 오랫동안 군내 부패의 온상이자 군피아 군대 마피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사사령관, 육군 중장 박종구가 있었다. 그는 군내 최대 사조직의 수장으로 수십 년간 진급과 보직을 무기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온 인물이었다. 강태호와 치려단장 역시 그의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한 자들이었다. 특별감찰위원회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박종구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정치권의 든든한 밧줄과 군내 요직에 심어놓은 수족들을 믿었다. 일개 대장 하나가 감히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오판했다.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들을 움직여 한진혁 대장의 독단적인 권력 남용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게 했고, 보수 언론을 통해 사성 장군 아버지가 딸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여론전이라 저 늙은 여우가 구멍 속에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군. 용산 국방부 합동청사에 마련된 특별감찰위원회 상황실. 거대한 지도 앞에 선 한진혁은 박종구의 시커먼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다. 전장과 정치를 모두 꿰뚫는 지략가였다. 그는 즉시 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썩어버린 군의 환부를 도려내어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단할 것이다. 내부의 적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다. 박종구를 비호하던 정치인들과 언론은 움츠러들었다. 국민 여론이 급격히 한진혁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한진혁은 그동안 박종구의 인사 전횡에 밀려 한직을 떠돌던 강직한 장교들로 구성된 비밀정보팀 올빼미를 가동했다. 최지훈 중위 역시 특별히 차출되어 이 팀에 합류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종구와 그 수족들의 비리 혐의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 빗자루가 군 전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최전방 15사단이었다. 사단장이 박종구의 직계였다. 한진혁은 직접 헬기를 타고 15사단 사령부를 급습했다. 그는 사단장과 주요 참모들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올빼미 팀이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읊었다.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유령업체를 만들어 군납 비리를 저지른 혐의. 증거가 명백했다.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15사단 장병들은 공포에 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에 환호했다. 두 번째는 육군 군수사령부였다.
이곳 역시 박종구의 인맥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감찰팀은 M16 소총수만 정불량의 총기 부품을 불법으로 고철상에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파헤칠수록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명의 장교와 군무원들이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다. 강철 빗자루가 휩쓸고 지나간 부대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군 생활을 하던 대다수의 군인들은 열광했다. 그들에게 한진혁은 단순한 사성 장군이 아니라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자이자 영웅이었다. 마침내 모든 칼끝은 부패의 몸통 박종구를 향했다. 올빼미 팀은 박종구의 자금 세탁을 도와 온 한 예비역 장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급을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그가 뇌물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존재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3군 통합본부 육군 인사사령관실에서 박종구 중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자신의 수족들이 하나씩 잘려나가자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사령관님 한진혁 대장님께서.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진혁이 성큼성큼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도열하고 있었다. 한진혁,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박종구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종구 중장. 자네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 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한진혁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헛소리. 증거 있어. 내 놈의 망상일 뿐이다. 증거. 한진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자 최지훈 중위가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박종구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제출한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자네의 충실한 개가 주인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더군. 이 안에 자네가 지난 20년간 받아 처먹은 뇌물 목록과 인사청탁 리스트, 심지어 여군 부사관들을 상납받은 추악한 기록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던데. 국민들 앞에서 한번 크게 낭독해줄까? 박종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었던 모든 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반역자 같은 놈. 내 놈이 군을 무너뜨리고 있어. 군을 무너뜨린 건 바로 너다. 한진혁은 그의 멱살을 잡고 거대한 원목 책상 위로 내리꽂았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책상 위 명패와 집기들이 박살났다. 내 놈 같은 버러지들이 군복 뒤에 숨어서 나라를 좀먹고 정직한 군인들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거야. 내 놈이 받아 처먹은 그 더러운 돈이 전방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우리 병사들의 피와 땀이다. 이 개새끼야. 한진혁의 분노 어린 외침이 집무실을 울렸다. 박종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그의 철옹성은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군내 최대 부패 조직의 수장이 자기 집무실에서 체포되는 광경은 대한민국 군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강철 빗자루는 그렇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오물까지 남김없이 쓸어내고 있었다. 석 달 후 한서아는 퇴원했다. 왼쪽 발목에는 흉터가 희미하게 남았지만 국군 수도병원 최고의 재활팀 덕분에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녀의 몸은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굳은 날이면 희미한 통증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복귀 명령서에 서명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부대를 떠올렸다. 그곳은 그녀가 떠나왔던 그 부대가 아니었다. 완전히 탈바꿈한 치려다는 낯설었다.
부패 혐의로 쓸려나간 간부들의 빈자리는 한진혁 대장이 직접 검증한 강직하고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부대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건강해졌지만 그만큼 서먹하고 무거운 공기도 감돌았다. 무엇보다 한서아를 대하는 부대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존경심에 더해 이제는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한서리 중이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숙청의 상징이자 사성 장군의 딸이라는 거대한 후광을 두른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후광은 때로 갑옷이 되었지만 때로는 그녀를 고립시키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배려로 편한 보직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 칠중대로 돌아왔다. 그녀의 새로운 보직은 대위특진 계급장을 단 칠중대 중대장이었다. 무너진 중대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중대장 한서아는 가장 먼저 중대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권위적인 명령 대신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훈련에 맨 먼저 뛰어들었다. 완전 군장 구보의 선두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고 가장 어려운 암벽 코스를 가장 먼저 올랐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이 중대장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중대원들과 함께 피와 땀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눈치를 보던 중대원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부중대장으로 그녀를 돕게 된 최지훈 대위동반 특진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쌓이고 칠중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하나의 강철 같은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서아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강태호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이 한서아의 유혹과 음모 때문이라며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그에게 군법상 최고형인 이등병 강등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이름도 계급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채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국군교도소의 가장 깊은 독방에 갇혔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군에 만연했던 그릇된 남성 우월주의와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어둠이 걷히고 중대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찾아왔다. 매년 열리는 한미연합특수전 훈련 티크 나이프의 한국군 파트너로 7여단 7중대가 선정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진혁 대장의 개혁 성과를 대내외에 증명하고 한서아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시험대나 다름없었다. 훈련을 며칠 앞두고 미 그린벨의 제1특전단 소속 알파 중대 지휘관들이 7여단을 방문했다. 중대장인 미 육군 대위 존스는 수많은 실전을 겪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브리핑실에서 처음 만난 한서아를 보고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동양인, 그것도 젊은 여성 장교가 최정예 특전 중대를 지휘한다는 사실을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캡틴 한, 당신의 부대가 정말 우리 그린베레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한서아는 미소조차 짓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캡틴 존슨, 우리는 당신들의 상대가 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전장에서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러 온 것이다. 결과는 훈련장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한서아의 당당한 태도에 존슨 대위와 미군 지휘관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어온 전사의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흉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슴에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별을 달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한미연합특수전 훈련 티크 나이프의 막이 올랐다. 훈련 시나리오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다. 가상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당한 화천 산악지대의 비밀 화학무기 연구소를 탈환하고 테러리스트 수뇌부를 생포하라. 훈련 지역에는 강태호가 그녀를 버렸던 바로 그 대암산 용화장성 일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운명은 그녀에게 과거의 악몽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훈련 첫날, 양국 특전팀은 헬기를 이용해 각기 다른 지점에 침투했다. 훈련은 72시간 동안 무수면, 무보급으로 진행되었다. 그린베레 팀은 최첨단 위성 장비와 드론을 이용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목표 지점에 접근했다. 반면 한서아는 모든 전자 장비의 사용을 최소화했다. 첨단 장비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뿐이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장비는 바로 이곳, 수십 년간 이 땅의 흙과 바람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샛길과 계곡을 이용해 짐승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독도법과 지형 판독 능력은 위성 항법 장치 GPS보다 정확했다. 그녀는 바람의 냄새로 날씨의 변화를 예측했고 땅에 남은 미세한 흔적으로 대항군 가상의 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그녀의 지위는 마치 산 그 자체가 되어 팀을 이끄는 듯 했다. 훈련 48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린베레 팀은 대항군의 교묘한 부비 트랩과 매복에 걸려 상당수의 팀원을 잃고 고립되었다. 반면 한서아의 칠중대는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대항군의 포위망을 유령처럼 뚫고 목표 지점 턱 밑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무전으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존슨 대위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마지막에 찾아왔다. 목표 지점인 비밀 연구소는 천혜의 요새, 용화장성의 가장 험준한 절벽 위에 위치해 있었다. 정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유일한 침투로는 과거 한서아가 내던져졌던 바로 그 수직 암벽을 타고 오르는 것뿐이었다. 암벽 앞에 선 순간 한서아의 호흡이 가빠졌다. 잊었던 트라우마가 발목을 붙잡았다. 강태호의 비웃음과 발목을 조이던 자일의 감촉, 까마득한 허공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최지훈 대위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선등하겠습니다. 한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부하들의 얼굴, 그리고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의 얼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니, 여긴 내 구역이다. 내가 선등한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암벽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나비처럼 가볍고 우아했지만 바위를 움켜쥔 손끝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공포를 이겨낸 것이 아니었다. 공포를 지배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 그녀가 절벽의 정상에 올라 확보 로프를 던졌을 때 아래에서 지켜보던 중대원들과 이 모든 상황을 드론 화면으로 지켜보던 존슨 대위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불사조 바로 그 자체였다. 마침내 한서아의 칠중대는 연구소 내부로 완벽하게 침투했다. 그들은 실탄보다 더 무서운 모의 총탄을 사용해 빛과 같은 속도로 내부에 있던 30여 명의 대항군을 제압하고 테러리스트 수뇌부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 완벽한 작전이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며칠 후 훈련 강평을 위해 치려단 연병장에 한미 양국 장병들이 모두 모였다.
그 자리에는 지상작 전 사령관 한진혁 대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란히 서 있었다. 미 그린벨의 중대장 존슨 대위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7중대원들이 도열한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한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훈련의 승자는 우리 그린베레가 아니다. 바로 캡틴 한과 그녀가 이끄는 천마부대 용사들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서아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캡틴 한, 당신은 내가 만나본 군인 중 최고였다. 당신 같은 지휘관과 함께라면 그 어떤 지옥 같은 전장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존경을 표한다, 전우여. 미군 최정예 부대 지휘관이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 순간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사성 장군의 딸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전설이 된 군인 한서리를 향한 것이었다. 한서아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멀리 단상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어떤 말보다도 깊은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은 아버지의 별보다도 무겁고 빛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진짜 별이라는 것을.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천마의 불사조는 이제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티크 나이프의 성공은 단순한 훈련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군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쾌거였다. 특히 한서리 대위가 보여준 창의적인 전술과 압도적인 지휘 능력은 미군 지휘부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의 이름은 한미 군사 동맹의 새로운 상징처럼 떠올랐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날 저녁 7중대원들은 부대 앞 작은 삼겹살집에서 조촐한 축하연을 열었다. 훈련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 존슨 대위를 비롯한 미 그린벨의 팀원 몇몇도 함께했다. 훈련 중에는 치열한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국경을 넘어선 끈끈한 전우애만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위하여! 최지훈 대위가 소주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우리의 영원한 중대장 한서리 대위님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 최강 7중대를 위하여. 위하여. 모든 중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한서아는 그런 부대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향한 시선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들과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그때 존슨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툰 한국말로 말했다. 캡틴 한, 나는 많은 지휘관을 만났다. 하지만 당신 같은 지휘관은 처음이다. 당신은 강하지만 부하를 아낀다. 차갑지만 그 안에 뜨거운 심장이 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전장에서. 어눌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서아 역시 잔을 들고 화답했다. 캡틴 존슨, 당신의 칭찬은 내가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영광스럽다. 하지만 기억해라. 다음에 만나면 그때도 우리가 이긴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농담에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유쾌한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날 밤 한서아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서아는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군인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가문대대의 영광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선 집무실에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한진혁 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설이 대위, 아니, 이젠 한설이 소령이라고 불러야겠지. 그녀는 이번 훈련의 공적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 소령이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우리 군 전체에 귀감이 되었소. 특히 강철 빗자루 작전 이후 우리 군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증명해 보인 살아있는 상징이요. 그래서 한 소령에게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맡기고자 하오. 대통령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처 내 신설될 군사상황팀의 초대 팀장 자리였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가안보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요직이었다. 그 자리는 곧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으로 가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서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숙였다. 대통령 각하, 과분한 제안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거둬주시옵소서.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집무실 안의 모든 이들이 놀랐다. 제자리는 이곳 따뜻하고 안락한 집무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야전의 흙먼지와 화약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의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녀는 결심이 선 눈빛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저는 군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제 손으로 직접 키워내고 싶습니다.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간부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과 군인 정신을 갖춘 전사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제가 조국에 충성하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대통령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육군 특수전학교 전문교관단 창설 계획안이 담겨 있었다. 특전사 후보생들의 지옥주 훈련을 직접 관장하고 그들의 인성과 리더십까지 검증하여 불량한 자원들을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최정예 교관 조직을 만들겠다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은 눈앞의 젊은 여군 장교가 단순히 뛰어난 군인을 넘어 조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진정한 전략가이자 리더임을 깨달았다. 한진혁 대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거목으로 성장했음을 직감했다. 좋소.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소령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국방부는 한소령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소령의 손에 맡기겠소. 반년의 시간이 흐른 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학교. 악명 높은 지옥주 훈련의 마지막 날 후보생들은 40kg의 군장을 메고 100km 무수면 행군을 하고 있었다. 육체와 정신이 한계에 다다른 그들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다. 그때 행군로의 마지막 고개 너머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전학교 내에 신설된 특수전 전문교관단, 통칭 화랑의 단장이자 훈련 전체를 총괄하는 지휘관 소령 한설이었다. 그녀는 지친 후보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포기하고 싶나? 여기서 주저앉고 싶나? 좋다, 포기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너희 자신만이 아니다. 너희가 미래에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녀의 일갈에 후보생들의 풀렸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한설이가 자신과 똑같은 무게의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 대열의 맨 앞으로 들어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지휘관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등 뒤에서 안주하는 지휘관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걷고 함께 고통받으며 가장 앞에서 길을 여는 지휘관이다. 자, 이제 1km 남았다. 나와 함께 영광의 종착지를 향해 뛰자. 와! 후보생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함성을 지르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특수전학교 연병장에 도착하여 훈련 종료를 알리는 종을 울렸을 때 그들은 모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한서아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후보생들, 이제 막 검은 베레를 쓸 자격을 얻은 새로운 특전 용사들 앞에 섰다. 축하한다. 제군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명심하라. 검은 베레의 무게는 제군들의 군장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것은 조국이 부여한 무한한 책임이자 국민이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의 무게다. 강하지만 겸손한 군인, 용감하지만 신중한 군인,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를 아는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을 넘어 군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었다. 연병장 가장 높은 언덕 위 한진혁 대장은 차 안에서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딸을 만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열고 있는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돌렸다. 이제 대한민국 군의 미래는 자신의 딸과 같은 저 젊은 군인들에게 맡겨도 좋으리라. 한서아는 연병장에 내리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용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과거의 흉터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지키고자 맹세했던 조국의 군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새롭게 벼려낸 검. 그 새로운 검의 찬란한 여명은 바로 그녀.